허성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주제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담긴 이 지출안이 의결이 됐고요. 이번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배종찬 소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단지 정부와 여당에서만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지원금이 아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좀 지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지급이 돼서 또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빨리 좀 지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아마 지급 준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3차 재난지원금, 이 지원금이라는 것은 시기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설 연휴 이전에는 대부분의 이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돼야 될 것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소상공인들 이제 100만 원 지급되지만 이 영업 제한을 받는 업종에는 200만 원,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영업 금지, 지금 이 특별 방역 대책상에서 영업 금지가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빨리 지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충분할까?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서둘러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대체로 이 금액 또한 9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지금 재정 담당 주무부처에서는 좀 재정 부담 또 경제 부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또 누락되는 사람 없이 지급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전 국민에게는 어떤 경제 지원이 필요할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허성우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3차 재난지원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저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총 3차 지원금이 총 규모가 1조 1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이제 추가로 이번 3차 지원은 고용 취약계층 지원 또 부분이 늘어났잖아요. 특수고용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또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번에 또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저는 이제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무한정 돈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실효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또 경기 부양, 경제 성장도 일부 또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제 재난지원금으로서 지출로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고용과 또 경제 성장 또 이런 경기 부양을 동시에 이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 해갖고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상당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 또 벌써 3차 나왔는데 벌써 4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은. 여야에서. 그런 측면을 보고, 또 하나 여기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1차, 2차, 3차까지 과정에서 보면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네네네. 이 사각지대가 또 이 3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정부가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차 때만 하더라도 매출 4억 원 이하의 그 집합 업종이라든가 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차 때는 이제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 결정을 일부 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어려운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부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물론 여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4차 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안
이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야당에서는 좀 반대 입장, 선거를 앞두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사장님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차 전국민 지원금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타이밍이 예. 곧 있으면 이제 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절 전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4월 7일 날 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또 재보궐선거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4차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또 이 정부에서 또 이 선거를 또 고려해서 거기 맞춰서 또 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계획이 있다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계없이 정말로 이 전 국민들이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도성을 갖고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근데 4월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지급이 된다면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럼 지급하는 게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지급 문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든 선거가 너무 연관짓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4월 총선에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거의 결정적인 영향의 전부였을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에 K방역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여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커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마치 선거와 너무 연관짓는 것도 지나치다. 지금 백신과 관련된 부분도 선거와 연관짓지 않습니까? 백신 보급을 선거 직전에 함으로써 그것을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겠다. 꼭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시각이다. 예. 왜냐하면 3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거뒀던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경제적인 낙수 효과도 있었고 또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또 주름살이 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국민의힘이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빨리 또 신속하게 가능했던 부분이고 또 정부 예산에도 포함될 수 있었다면 이것을 이 선거에 연관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오히려 4월 7일 보궐선거와 상관없이 어느 때든 결정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도 1분기 내에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백신과 관련해서도 백신 부분을 마치 선거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부분도 지나치다. 결국 선거의 후보자는 정책으로 대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적인 일정과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은 편성 가능한 대로 빨리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국민들 호응도 높거든요. 네. 제가 조금 배종찬 소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번 이제 K 방역으로 인해서 뭐 선거에 상당히 정책적인 면에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뭐 압승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K 방역 중에서도 사실은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백신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까지 백신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지만은 야당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야당에서는 4차 지원금을 하자 말자 이런 제안만 하는 거지 야당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실제로 작동시키고 수행하는 건 정부입니다.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물론 이제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경제성 문제나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여론조사나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K 방역이나 제한지원금이나 백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치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다 이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는데 사실 타이밍 문제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좀 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부터 계속 강화됐죠. 수도권은 2.5단계, 또 비수도권은 2단계가 이제 2주간 더 연장되면서 17일까지인데 최근에 이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은 이 영업 제한 조치의 형평성 문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절대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 제한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그 영업 제한으로 인해 갖고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좀 헬스장 같은 경우는 뭐 대구에 지금 그 한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 지금 사망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업 제한으로 인해 갖고 헬스장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업종 부분들이 또 규합을 해서 정부에 규탄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목소리를 크면 이런 식이죠. 울면 우는 아이 젖 먼저 준다고 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제한 형평성 문제에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네. 방역 당국은 일단은 2주 후에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좀 여론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여론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을 테고요. 또는 예.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엇갈릴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방역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외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중소상공인 헬스장, 태권도장, PC방,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영업 제한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 태권도장과 무에타이 연습장은 되는데 무에타이 교육장은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정부로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묘수가 있으면 다 통제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기준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한수가 있으면 실외 한수가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면 참 좋을 텐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허성구 이사장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시지만은 정작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정부도 조금 고심을 하고 임기응변식의 또 항의나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조정해 줄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기준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겠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적 단위로 해서 일정한 면적에서만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조정을 하느냐 못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또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이 중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죠. 네. 또 일부 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 지금요. 정부에서 지금 그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를 연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예. 보면서. 사실 이렇게 찔끔찔끔 연장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여러 가지 이제 업종별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2.5단계를 계속 상황을 보면서 찔끔찔끔 연장할 게 아니고 차라리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해서 방역을 완전히 어느 정도 차단한 후에 영업을 개시한다든가 또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찔끔찔끔 하다 보면은 또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2.5단계에서 그럼 정부의 지침에 따랐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또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정부에서는 또 반대로 또 재난지원금을 또 지속적으로 또 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방역과 경제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385님은 재난지원금이 꼭 받아야 할 곳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3336님은 이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6385님은 형평성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거다. 추운데 거리로 나가는 이유를 좀 이해해달라고 또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1995님은요. 이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일에 겸허히 대처해가면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문자를 또 주고 계시네요. 올해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서울시장 후보, 이제 경선이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여당은 좀 이 경선에 나서는 분들이 적고, 야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1야당이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또 지지율 선두에 올라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허성우 이사장님. 네네. 안철수 대표의 이 지지율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 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장 마지막에는 중요하지 않겠나.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1위를 좀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후보가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 나왔고 이게 국민의힘이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또 여론조사 구도는 저는 바뀔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한 10명 정도 후보가 있더라고요. 예, 10명 정도 있을 수도 어쨌든 최종 한 명은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치열한 뭐 후보 경쟁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또 컨벤션 효과로 연결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하나로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에 어떤 그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원샷 경선을 할 것인지 어쨌든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야권이 분열되면은 정말로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후보 수가 적은 건 최근에 좀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여당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이 유력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뭐 우상호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출마 가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뭐 출마 여부가 아직까지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권 내에서 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뭐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30%대에 낮아져 있는 추세이고 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구도나 이슈를 보면은 야권 후보들 쪽에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지면서 정권 견제 성격이 강해졌고 그리고 또 이슈도 뭐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백신 등의 이슈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또 후보도 단일화라는 이야기 자체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여권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한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시기인지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예. 3월 중순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여권 내에서도 오히려 야권의 흐름을 보면서 2월이 됐든 또는 2월 말이 됐든 조금씩 후보가 그전에 물론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는 해야 되는데 예상보다는 좀 더 여권 내의 후보들 거론되는 것도 뜸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언론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후보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박영선, 우상호 또 야권은 오세훈, 뭐 나경원 뭐 이게 좀 두 후보들이 좀 강세를 지금 띠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경선 룰이나 이런 게 좀 정해지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사장님?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선거 뭐 지방선거든
또 보궐선거든 각종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보면은 후보가 여당이 주로 먼저 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당의 후보를 보면서 야당이 이제 후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 서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뭐 후보만 뭐 거론이 되지 아직 절대적으로 우세한 후보가 나와서 내가 선언을 하겠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지 박영선 지금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박영선 장관도 결국 보면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이걸 최대한 늦추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후보가 정해질 건지 또 국민의 후보에서 누가 후보가 정해져서 이것이 결국 이제 본선 경쟁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도 다 지켜볼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것이 그 상황들이 다 정해지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권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야권 단일화가 되면은 아마 그 여당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권 교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권 심판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야당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그 후보를 선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 막판에 야권의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역시 그 후보입니다. 후보. 후보를 누구를 낼 것이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그 박영선 지금 현재도 가장 유력한 박영선 후보로 저는 도저히 서울시장이 당선이 어렵다 싶으면 여당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후보가 이게 대선 상황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대선 전초전이라고 보통 분석을 하죠. 네네 전초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직 후보가 상당히 아마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여지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서울시장 후보도 여당에서는 제3의 후보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렇게 봅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허 사장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인데 지금 야당의 경우에도 뭐 단일화에 아주 야권도 집중돼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는 얼마만큼 정책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 후보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라는 것이 정치의 또 선거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여당의 경우에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궐선거 시점에 얼마만큼이나 나올지 40%대로 회복이 될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긍정 지지율이 떨어질지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당으로서는 이 3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선거를 치룰 시점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총선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컸던 만큼 네.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좀 얘기를 좀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요. 또 두 분 또 양해해 주시고 여론의 흐름 오늘 여기까지 듣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이었습니다.